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핏물을 뺀 사골을 푹 고아 뽀얀 국물을 내고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을 짭짤하게 조려냈습니다. 며느리 지나는 입이 짧아 늘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마른 새우를 넣은 애호박 볶음도 정갈하게 만들어 접시에 담았어요.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니 텅 비었던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맛에 제가 새벽잠을 설치는 것이겠지요. 방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며느리 지나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곧장 냉장고로 향하더군요. 어머니, 생수 새로 사다 놓으셨어요? 응. 어제 마트 갔을 때 사다 놨다. 아침은 차려놨으니 어서 앉아. 제 말에 지나는 식탁을 한번 흘깃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 제 심장이 쿵 하고 작게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거하게 먹어요. 그냥 시리얼이나 과일이면 충분한데. 그래도 아침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너도 회사 가서 일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지. 요즘 세상에 누가 아침부터 밥심 타령을 해요. 속만 더부룩하고 일에 집중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지나는 찬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커피 머신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새 정성으로 차린 밥상은 마치 투명한 유리벽에 가로막힌 듯 그녀의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아들 대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우와, 엄마.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네. 장조림 냄새 죽인다. 어서 앉아. 네가 좋아하는 걸로만 차렸다.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래도 위안이 좀 되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커피 잔을 든 채 식탁에 기대서서 그런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앉아서 좀 먹지.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호박볶음도 하셨잖아. 아들의 말에 진아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됐어. 당신이나 많이 먹어. 난 저렇게 기름진 거 아침부터 안 들어가. 기름지다니. 들기름에 살짝 볶은 것뿐인데. 제가 작게 항변했지만 그 목소리는 커피 머신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눈치를 한번 보고 아내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다시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방관자일 뿐이었죠. 결국 그날 아침 애호박 볶음은 제 앞에 놓인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저는 식어버린 음식을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것 같았어요. 제 정성이, 제 마음이 이렇게나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진아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한참을 통화하더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친구들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집들이 겸해서요. 그래, 잘 됐구나. 몇 명이나 오는데? 한 대 6명 정도 올 것 같아요. 다들 입맛이 까다로운 친구들이라 제가 알아서 음식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 제게는 어머니는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지난번 아침 식탁에서의 일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걸 거야. 바쁜 며느리를 위해 내가 솜씨를 발휘할 기회이지 않은가. 저는 이 기회에 며느리의 길을 팍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구나 하는 칭찬을 듣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니다. 그래도 집에서 하는 집들인데 배달 음식만 잔뜩 시켜놓으면 정성이 없어 보이지. 내가 아주 근사한 걸로 하나 준비해 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요즘은 다들 깔끔하게 시켜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너는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기만 해. 저는 진아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서 있었어요. 바로 구절판이었습니다. 9가지의 다채로운 재료를 얇게 부친 밀전병에 싸먹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모양새도 곱고 맛도 기품 있는 음식.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했을 이 음식이라면 분명 며느리 친구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장을 몇 번이나 오가며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가장 빛깔이 고운 놈으로, 오이는 단단하고 고든 놈으로, 소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우둔살로 준비했죠. 며칠에 걸쳐 재료를 다듬고 채 썰고 볶아내며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아부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구절판의 활용점정은 바로 밀전병이었어요. 반죽의 농도, 불의 색이, 붙이는 시간.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야만 종이처럼 얇고 쫀득한 밀전병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숨을 참고 한 장 한 장 정성껏 전병을 붙여냈습니다. 수십 장의 전병이 실패하고 나서야 마침내 제 마음에 쏙 드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정갈하게 채 썬 8가지 재료를 둥그런 칠기 그릇에 색 맞춰 빙 둘러 담았습니다. 중앙에는 곱게 붙여낸 밀전병을 소복이 쌓아 올렸죠. 빨강, 노랑, 초록, 갈색, 하얀색.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감탄이 나올 만큼 완벽한 구절판이었어요. 이걸 보면 며느리도 분명 기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한껏 멋을 낸 며느리와 그 친구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쟁반에 구절판을 받쳐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얘들아, 우리 시어머니셔. 어머니, 인사드려. 내 친구들이야. 어서들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별건 아니지만 내가 솜씨 좀 부려봤어. 제가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진아야. 이게 뭐야? 완전 대박이다. 거의 궁중 요리 아니야? 이걸 직접 다 하셨다고요? 어머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칭찬이 쏟아지자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이걸 바랐던 거야.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지나는 친구들을 향해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놀라지 마.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야. 우리 어머니가 워낙 손이 크셔서. 근데 너희들 이런 거 잘 안 먹잖아. 입맛들이 워낙 초딩이라서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진아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백화점 식품관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 색감의 마카롱과 조각 케이크, 그리고 정체 모를 핑거푸드들이 담긴 상자들이었어요. 자, 오늘의 메인 요리들이야.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걸로만 특별히 주문했지. 샴페인도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즐겨. 진아는 제가 정성껏 만든 구절판을 테이블 구석으로 슬쩍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사온 음식들을 보기 좋게 펼쳐놓았습니다. 친구들의 관심은 순식간에 화려한 디저트와 샴페인으로 옮겨갔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구절판을 보고 감탄하던 그들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음식 솜씨가 제 며느리에게는 그저 친구들 앞에서 보이기 창피한 낡고 촌스러운 무언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수치심과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방에 앉아 있는데 아들 대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자 아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에 계세요? 진아 친구들 왔는데 안 나오시고 뭐 하세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거실로 나가 상황을 파악했는지 잠시 후 다시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얘기 좀 해요. 마지못해 문을 열자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제가 진아한테 얘기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그 구절판이요. 진아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고. 친구들 온다고 하니까 그냥 기분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서 내가 밤새 만든 음식을 손님상 구석에 치워놓고 백화점에서 사온 음식으로 생색을 낸다는 말이니?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진아도 사회생활 하려면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취향이 우리 때랑은 다르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엄마 솜씨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좋게 생각하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조차도 제 마음의 상처는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그저 아내의 입장을 변호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슬그머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팽팽한 긴장감은 아주 사소한 일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진아가 손주 녀석의 학습지 채점을 하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영어 실력이 통 늘지를 않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다음 달부터는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 출신들만 들어가는 특별반에 보내야겠어요. 강남까지? 너무 먼데 아니냐. 애가 오고 가다 지치겠다. 제가 무심코 한마디 거들자 진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죠. 민준이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요. 미래도 좋지만 애가 행복해야지. 저렇게 매일 학원에 시달려서야 어디 제대로 크겠니? 어머니가 뭘 아세요? 요즘 교육이 어떤지, 애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시잖아요. 어머니 때랑은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진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아 과일을 마저 깎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진아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 학원 한 달 수강료가 얼만 줄 아세요?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에요. 대우 씨 월급만으로는 솔직히 빠듯해요. 그 말끝에 담긴 의도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였지요. 저는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막 남은 정을 담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학원비는 내가 좀 보태주마. 나도 민준이 할미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단다. 그것은 저의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어쩌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르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허공에서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진아는 제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돈이요?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부담이 될 텐데. 부담돼도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에요. 어머니 도움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고 싶다고요. 그러더니 지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똑바로 쏘아보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나중에 아프시거나 요양원 들어가실 때 쓰셔야죠. 저희한테 손 벌리실 생각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인생에 질척거리지 마시고요. 질척거리지 마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 한가운데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머리가 윙하고 울리고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가정에서 저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짐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 사랑과 헌신이 질척거림이라는 단어로 낙인 찍히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들 대우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틀린 말했어? 당신은 맨날 그렇게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계속 우리 일에 간섭하시려는 거 아니야. 당신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저는 낡은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오동나무 함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집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집.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이 공간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분노나 서운함 때문에 내리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 양두심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자 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몇 번인가 전단지에서 보았던 동네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여보세요. 거기 제일 부동산이지요? 저기 집을 좀 내놓으려고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주자 진아와 대우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부동산. 집 보러 오셨다. 제 태연한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개인이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동안 진아는 제 팔을 붙들고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장난이세요? 어제 한 말 때문에 화나셔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장난은 치지 마세요. 장난 아니다. 네. 그럼 정말 집을 파시겠다고요? 왜요?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너희더러 어쩌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그런다. 네 소원대로 너희 인생에 질척거리지 않으려면 내 인생부터 찾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진아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중개인은 집이 아주 좋다며 요즘 시세에 맞춰 내놓으면 금방 나갈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집에는 어색하고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진아와 대우는 제가 정말 집을 팔 거라고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저 제가 화가 나서 버리는 시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저러다 말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그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죠. 하지만 제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첫 번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우와 진아가 회사에서 반차까지 내고 헐레벌떡 따라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응?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머니, 저희 이 집에서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제발 저희 좀 생각해 주세요. 두 사람이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수인의 맞은편에 앉아 중개인이 내민 매매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꾹 하는 소리가 마치 제 과거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2달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더러 나가 살라는 말씀이세요?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리고 너희더러 나가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거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건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한 돈으로 작은 월세방이나 얻어 쓸쓸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요. 수십 년간 새벽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오일장에서 국밥을 팔며 악착같이 모아온 제 눈물과 땀이 서린 쌈짓돈. 집한 돈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틈틈이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러 다니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아닌 새로운 성을 쌓을 터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띈 곳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낡고 허름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매매 팻말을 붙인 채 서 있었어요.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건물이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낡은 빌라와 고시원들이 밀집해 있었고 그곳에는 주머니는 가볍지만 꿈은 뜨거운 청춘들과 외로운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저는 곧장 그 건물을 중개해준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제 말에 부동산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 건물은 워낙 낡고 위치도 안 좋아서 사겠다는 사람이 몇 년째 없었어요. 저런 흉물 같은 건물을 대체 어디에 쓰시려고요? 흉물이 아니라 이제부터 보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 계약 진행해 주십시오. 제 단호한 태도에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털어 그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동안 저는 조용히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삿날 저는 제 작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쫓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발로 제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사들인 3층짜리 낡은 건물은 생각보다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삐걱거리는 계단, 곳곳에 거미줄이 쳐진 복도, 그리고 물이 새는지 얼룩덜룩한 천장까지. 부동산 사장님이 왜 그렇게 저를 말렸는지 이해가 갈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이 낡은 공간이 앞으로 채워나갈 희망으로 가득 찬 도화지처럼 보였거든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1층이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동네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는 인테리어 업자 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의 작업복은 늘 페인트 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눈빛만은 정직해 보였어요. 할머니, 이 건물 가지고 뭘 하시려는 겁니까? 식당이라도 차리시게요? 박 사장은 건물을 쓱 둘러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식당을 하나 열어볼까 합니다. 이런 외진 골목에서 식당이요? 100% 망합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만 30년인데 이런 데다 식당 차려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망하고 성공하는 건 하늘에 맡기고 박 사장님은 제 말대로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린 설계도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전문적인 도면은 아니었지만 제가 원하는 공간의 모습이 삐뚤빼뚤한 선으로나마 담겨 있었죠. 차가운 시멘트 벽 대신 따뜻한 느낌의 나무로 벽을 두르고 주방은 손님들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환하게 트인 구조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은 여러 개를 두는 대신 모든 사람이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커다란 평상을 중앙에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식당에서 신발 벗고 평상에 앉아 밥을 먹습니까? 손님들 불편해서 안 와요. 불편한 사람은 안 오겠지요. 하지만 마음 편히 기대 안고 싶은 사람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 말대로만 해주세요. 박 사장은 제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결국 제 부탁대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시끄러운 소음이 온종일 골목을 울렸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와 인부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 대접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그저 돈 좀 있는 유별난 노인으로 취급하던 박 사장과 인부들도 매일같이 정성껏 차려내는 제 밥상과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흉물 같던 1층 공간은 제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간판 가게에 찾아가 제 손글씨로 직접 쓴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청춘 쉼터, 청춘.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청춘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꿈을 꾸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이들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이 공간이 그들에게 잠시나마 어깨를 기대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드디어 식당 문을 여는 날, 저는 거창한 개업식 대신 그저 새벽 일찍 일어나 갓 지은 밥과 뜨끈한 미역국, 그리고 소박한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흔한 메뉴판도 가격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만 문 앞에 작게 적어두었을 뿐이었죠. 첫날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 하나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대체 저기는 뭐라는 곳일까 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힐끔거리다 지나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박 사장 말대로 정말 망하는 건가? 불안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꾀재재한 행색의 젊은 청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잔뜩 주눅이 든 어깨, 며칠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 근처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인 듯 했어요. 여기 밥 파는 곳 맞나요? 그럼 어서 와요. 배고프겠네. 이리 와서 앉아요. 저는 그 청년을 커다란 평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백반 한 상을 그의 앞에 차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을 본 청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한 그릇 더 줄까?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양 말고 먹어요. 젊을 때는 잘 먹어야 공부도 잘 되는 법이야. 저는 그의 밥그릇에 다시 밥을 소복하게 담아주었습니다. 청년은 두 그릇째 밥을 비우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저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밥값은 돈으로 안 받아요. 네, 그럼요. 청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밥값은 돈 대신 자네의 뜨거운 이야기로 받으려네.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 하나만 나한테 들려주고 가게나. 제 말에 청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내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이야기, 몇 년째 도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이야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밥도 제 이야기 들어주신 것도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춘 쉼터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이었던 그 청년이 친구들을 데려왔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돈 대신 이야기를 받는 수상한 식당. 그곳에는 매일같이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대학생, 꿈을 포기하지 않는 무명 예술가 등 주머니는 가볍지만 마음은 뜨거운 청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식당 중앙의 커다란 평상은 언제나 그들의 웃음과 한숨, 그리고 꿈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삐까뻔쩍한 외제차 한 대가 식당 앞 좁은 골목에 멈춰서더니 아들 대우와 며느리 진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껏 차려입은 진아의 모습은 낡은 골목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정말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진아는 식당 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 식당 안은 밥을 먹으러 온 청년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보다시피 밥 장사하고 있다. 장사요? 이게 장사예요? 돈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다 퍼주시는 게 어머니 자선사업 하시는 거냐고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남아요? 사람이 남지. 제 대답에 진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요? 어머니, 저 사람들 다 어머니 등쳐먹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공짜 밥 준다니까 이렇게 몰려드는 거라고요. 그러다 저 사람들한테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진아야, 네 눈에는 저 아이들이 사기꾼으로 보이니? 내 눈에는 그저 배고픈 내 자식들로만 보이는데. 어머니, 진아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대호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 없이 저희 두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질척거리는 늙은이로 보이겠지만 저 아이들에게는 내가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 거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인생 잘 살아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제 단호한 말에 진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다가 획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은 제게 무언가 말을 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고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차를 보며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옆에는 이미 새로운 가족들이, 제 밥을 기다리는 수많은 아들딸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다시 뜨거운 불 앞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후에도 청춘 쉼터의 하루는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장을 보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식당을 찾아오는 청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이제는 제법 얼굴이 익숙해진 단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밥만 얻어먹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힘센 남학생들이 새벽 시장까지 저를 따라 나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고 어떤 날은 미대생이라던 여학생이 식당 벽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베푼 밥 한 그릇의 온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제게 되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단골 중 하나였던 민준이라는 청년이 휴대전화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던 제 식당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민준이가 제게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에는 돈 안 받는 우리 동네 할머니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식당의 사진과 함께 돈 대신 이야기를 받는다는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이었어요.
그 글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곳이 있다니 눈물 나네요. 할머니, 돈줄 내드리러 가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한참 울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는 눈이 침침해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화면 가득한 따뜻한 말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걸 누가 올렸다. 제가 올렸어요. 할머니의 좋은 마음을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요. 민준이가 쑥스럽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온갖 SNS로 퍼져나갔고 다음 날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국이라며 기자와 카메라맨이 식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팀입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카메라라고는 증명사진 찍을 때나 받아본 사람이라 커다란 카메라 렌즈 앞에 선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 하던 대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을 뿐인데 이게 방송에 나갈 만큼 대단한 일인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돈도 안 받으시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유는 무슨? 그냥 저 아이들 배고픈 거 보니까 옛날에 내 자식 키울 때 생각나서 그러는 거지. 나도 젊었을 때 배고픈 서름이 뭔지 아니까. 밥은 하늘인데 굶고 다니면 쓰나. 그냥 다들 밥심으로 힘내서 자기 꿈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제 꾸밈 없는 인터뷰와 식당에 모인 청춘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며칠 뒤 TV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청춘 쉼터에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온 것은 동네 상인들이었습니다. 평소 안면만 있던 정육점 사장님이 아침 일찍 돼지고기 한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방송 잘 봤수다. 우리 아들놈도 서울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을 텐데 남일 같지가 않아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 국이라도 끓여주쇼. 정육점 사장님을 시작으로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매일 팔고 남은 싱싱한 채소를, 쌀가게 사장님은 쌀랑 가마니를, 생선가게 총각은 파닥거리는 생선을 들고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돈은 절대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머니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방송을 보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 덕분에 낡고 후미진 골목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평생을 호텔 주방에서 일했다는 은퇴한 요리사 할아버지는 이제 내 칼이 녹슬기 전에 좋은 일에 한번 써보고 싶다며 주방 일을 돕겠다고 나섰고 근처 대학의 조리학과 학생들은 단체로 찾아와 서빙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청춘 쉼터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벅찼던 식당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스케줄을 짜고 매일 들어오는 후원 물품들을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평생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해왔던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식당에 오는 회계사 지망생 청년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 거대한 청춘 쉼터라는 배를 이끄는 선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소식을 아들 내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지나가 잔뜩 굳은 얼굴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따라 식당은 자원봉사자들과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라도 하시는 거예요? 진아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광경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쇼처럼 보이는 듯 했어요. 잔치가 아니라 다들 마음을 나누러 온 게다. 마음이요? 웃기지 마세요. 저 사람들 다 어머니 돈 보고 방송에 얼굴 한번 비춰보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순진하게 저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며느리의 뾰족한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발끈하며 나섰습니다. 아니, 저기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가 뭘 바라고 여기 와서 이러는 줄 알아요? 당신은 평생 누구한테 조건 없이 쌀 한 톨이라도 줘본 적은 있고, 우리 두심 여사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일제히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아는 당황한 듯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녀는 평생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공간에서만큼은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이자 악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지요. 어머니, 정말 저랑은 끝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진아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뿐이다. 너도 네 인생을 살면 되지 않니? 그게 네가 내게 바라던 것이 아니었더냐? 제 대답에 진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애써 고개를 돌려 다시 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자자, 다들 식은 거 먹지 말고 이리 와서 새로 뜬 밥 먹어요. 제 외침에 식당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 양두심으로 온 후원금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후원금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제가 집을 팔고 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세어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돈이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이 돈을 몰고 온 것이지요. 저는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제게 잠시 맡겨놓은 귀하고 무거운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물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은 건물을 청춘들의 희망으로 가득 채울 아주 멋지고 근사한 꿈을 말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따뜻한 마음들은 제 통장에 그저 숫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선물했어요. 이 귀한 돈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써야 그 마음들에 보답할 수 있을까? 매일 밤 텅 빈 식당의 평상에 홀로 누워 낡은 건물의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온정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희망이 담긴 성과도 같았지요. 저는 이 성의 1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2층과 3층을 보며 제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마음이 향한 곳은 2층이었습니다. 매일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청춘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그들은 밥 먹는 시간을 쪼개가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어두컴컴한 고시원 책상에 앉아 보이지 않는 미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환하고 따뜻한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공부방 하나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인테리어 업자 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 박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실거리며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아이고, 여사님.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뭡니까?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인 줄도 모르고 다 주변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그런데 박 사장님, 제가 또 일을 하나 벌여볼까 합니다. 저는 2층을 가리키며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답답한 칸막이 대신 탁 트인 공간에 커다란 원목 책상들을 놓아주고 한쪽 벽면은 책으로 가득 채운 서가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조명은 은은한 것으로 달고 누구든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작은 휴게 공간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야, 이거 뭐 거의 프리미엄 독서실인데요? 돈 좀 꽤나 깨지겠습니다. 돈은 걱정 마십시오. 이 돈은 저 혼자만의 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인 것이니 아낌없이 쓸 겁니다. 그러니 자재도 가장 좋은 놈으로 튼튼하게만 만들어주세요. 제 말에 박 사장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사님. 이번에는 제 이윤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제 평생의 기술을 다 바쳐서 명품을 하나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물에는 기분 좋은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 사장은 약속대로 정말 제 일처럼 정성을 다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한 달 뒤 2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 코끝을 스치는 편백나무 향기, 그리고 수천 권의 책이 빽빽하게 꽂힌 책장까지. 저는 그곳의 이름을 청춘 공부방이라 지었습니다. 공부방을 열던 날, 저는 식당에 오는 청년들을 모두 2층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여기는 너희들의 공간이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쳐보렴. 이용료는 물론 공짜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은 나중에 꼭 다시 찾아와서 다른 동생들을 위해 작은 가르침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가야 한다. 그거 하나만 약속해다오. 제 말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청춘 공부방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동네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제안에 화답이라도 하듯 동네 학원 강사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무료 토익 특강을, 논술 선생님은 자소서 클리닉을 열어주었죠. 청춘 공부방은 단순한 독서실이 아닌 지식과 희망을 나누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갔습니다. 2층이 청춘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자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남은 3층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옥탑방이 딸린 3층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중 식당에서 묵묵히 설거지 봉사를 하던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상우라고 했지요. 그는 사진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비싼 장비와 작업실을 구할 형편이 안 돼 낮에는 공사판을 전전하고 밤에는 식당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저는 상우를 3층으로 불렀습니다. 상우야, 내가 이곳을 너에게 선물로 주마. 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네 꿈을 한번 펼쳐보라는 소리다. 내가 멋진 사진관으로 하나 만들어줄 테니 여기서 마음껏 사진을 찍으렴. 월세는 안 받을란다. 대신 나도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저는 상우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동네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을 무료로 찍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춘 공부방 아이들의 이력서 사진을 무료로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에 상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앞에 큰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할머니 말씀대로 세상에 따뜻한 시선을 담는 사진작가가 되겠습니다. 3층 역시 박 사장의 손을 거쳐 낡은 옥탑방은 환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멋진 스튜디오로 변신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이름을 청춘사진관이라 지었습니다. 사진관이 문을 열자마자 동네 어르신들이 수줍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진관 문턱 한번 넘어보지 못했던 분들이었죠. 상우는 그분들에게 가장 고운 한복을 빌려다 입혀드리고 정성껏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르신들은 평생 지어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이력서 사진을 찍으러 온 청년들은 상우가 찍어준 사진 덕분인지 다들 면접에 합격했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청춘사진관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식당, 공부방, 사진관까지 제가 세운 청춘의 성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저희 청춘 쉼터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보았다며 사회공헌 사업의 파트너로 저희를 선정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은 물론 대기업의 법무팀과 회계팀이 저희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저는 비서라는 젊은 직원을 따라 난생 처음으로 서울의 마천루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에 가보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은 기업의 회장이라는 분이 직접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양두심 여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기업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여사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희가 여사님의 좋은 사업에 동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후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대신 사람을 얻었고 그 사람이 다시 돈을 벌어다 주는 신기한 경험. 저는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체득한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화려한 도시의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길을 빛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과부도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청춘들의 꿈을 지키는 든든한 성주이자 그들의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청춘 쉼터의 성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제가 떠나온 옛집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의 시작은 아들 대우의 회사에서부터였습니다. 대우가 다니던 회사는 제법 이름 있는 중견기업이었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했고 안타깝게도 제 아들이 그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회사밖에 모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에게 실직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출근할 곳을 잃어버린 대우는 망연자실했어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넥타이를 매다 말고 멍하니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무력감이 아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겠지요. 아들의 실직은 곧바로 며느리 진아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진아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박박 긁어 모은 진아는 자신이 직접 돈을 벌겠다며 호기롭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아이템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평소 패션과 명품에 관심이 많았던 진아는 자신의 안목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해했죠. 여보, 걱정 마. 내가 이 돈으로 대박 터뜨려서 당신 평생 놀고 먹게 해줄게. 우리도 이제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진아는 강남 사모님 스타일이라는 콘셉트로 쇼핑몰을 열고 값비싼 옷들을 사들여 재고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명 연예인들이 드나든다는 비싼 스튜디오를 빌려 모델 사진을 찍고 SNS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광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쇼핑몰은 하루에 옷 한 벌 팔기가 어려웠고 야심차게 쌓아둔 재고는 고스란히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험 부족과 무리한 투자는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퇴직금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집에는 카드사의 독촉장만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리해서 얻은 번듯한 아파트의 관리비는 연체되었고 손주 녀석의 비싼 학원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풍요롭던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좁고 냉랭한 집안에서 두 사람의 싸움은 날마다 격해졌습니다. 당신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돈이 하나도 안 남은 거야? 내 퇴직금이 전부 어디로 간 거냐고. 내가 뭘 어째? 당신이 옆에서 부추겼잖아. 당신 안목만 믿으면 된다면서.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뭐, 내 탓이라고? 애초에 당신이 회사에서 잘렸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내 인생만 고달파졌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내며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생활고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 비참함은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돈벼락을 맞았다는 소문이 파다한 잘 나가는 엄마이자 시어머니를 떠올렸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차마 제게 손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제게 뱉었던 모진 말들이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어머니 돈 필요 없다. 저희 힘으로 살겠다. 질척거리지 마라. 그 말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의 가슴에 박히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들의 소식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건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나뿐인 아들이고 제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놈들아 꼴 좋다 하고 등짝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 먹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을 미워해서 내리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는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꺾이는 법입니다. 제 아들 내외는 스스로의 힘으로 비바람을 막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미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제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 온 청춘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공부방 아이들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사진관을 찾은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의 인생에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역설적이게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 대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며칠은 입은 듯 구겨진 셔츠, 퀭한 눈. 제가 알던 번듯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식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금 끓여둔 따끈한 숭늉 한 그릇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숭늉 그릇만 내려다보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말없이 옆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바닥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때까지 저는 그저 어머니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눈물 젖은 숭늉 한 그릇을 비우고 돌아간 후에도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요. 그들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동안 우리 동네에는 그보다 더 거대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에는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게마다 들러 무언가를 묻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녔어요. 며칠 뒤 동네 전체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인 태산건설이 우리 동네 일대를 전부 사들여 낡은 상가와 빌라들을 모두 밀어버리고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그것은 평생 이 골목에 터를 잡고 살아온 영세 상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소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네 곳곳에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설명회에 다녀온 상인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 돈으로는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 얻기도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 채소가게 아주머니, 쌀가게 사장님. 매일같이 청춘 쉼터에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던 그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상인들이 모두 청춘 쉼터로 모여들었습니다. 두심 여사님,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에요. 그놈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밟아도 되는 개미쯤으로 생각하는 거겠지요. 모두가 한숨과 원망을 쏟아내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청춘 쉼터를 만들어 온 동지이자 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겁니다. 제 말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보다 의구심이 더 커 보였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거대한 건설사를 상대로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체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청춘 쉼터의 문을 걸어 잠그고 후원금 통장과 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무언가를 쓰고 계산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인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고 동네 상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태산건설이 매입하려는 재개발 부지의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땅이 어디일까? 저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밤낮으로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네의 유일한 진입로와 맞닿아 있는 낡은 세탁소가 위치한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 없이는 건설사가 계획한 대로 넓은 도로를 내고 상가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세탁소 주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건설사의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가게 저에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제 파격적인 제안에 할아버지는 물론 함께 있던 건설사 직원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계약에 함부로 끼어드는 게 어딨어요. 건설사 직원이 소리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면 아직 어르신의 가게 아닙니까? 파는 사람 마음이지요. 어르신,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세탁소 할아버지는 제게 가게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진 모든 돈과 기업에서 후원받은 돈의 일부를 합쳐 세탁소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박기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에게 이런 식의 배짱과 수싸움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태산건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핵심 부지를 빼앗긴 그들의 재개발 계획에는 막대한 차질이 생겼고 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칠 뒤 태산건설의 개발팀장이라는 사람이 씩씩거리며 청춘 쉼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두심 씨 맞으십니까? 지금 저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장 그 땅을 저희에게 넘기시죠. 보상금은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요? 그 땅은 이제 엄연히 내 땅인데. 나는 여기에 우리 상인들을 위한 공동 작업장을 지을 생각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당신들 계획을 수정해야 할 거요. 뭐라고요? 할머니, 지금 우리랑 한번 해보시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 땅 반드시 뺏어올 겁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소송이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릴지 그동안 당신네 회사가 입을 손해가 얼마가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하겠구려. 제 여유로운 태도에 개발팀장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태산건설은 온갖 방법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람들을 보내 겁을 주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 저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고 청춘 쉼터의 아이들이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백기를 든 것은 태산건설이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들은 마침내 제게 협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들의 본사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양복쟁이들이 앉아있는 회의실에서 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제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오. 나는 우리 동네 상인들의 생존권을 바라는 것이오. 저는 무조건적인 재개발 반대 대신 상생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재개발이 끝난 후 새로 지어지는 상가의 기존 상인들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들어와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일부를 동네 발전 기금으로 내놓으라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제 당당하고 구체적인 요구에 태산건설 측은 한참 동안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결국 제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한낱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었지요.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청춘 쉼터로 몰려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심 여사님 고맙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사님은 우리 동네를 지켜낸 영웅이십니다. 그들은 저를 목마 태워 동네를 행진했고 그날 청춘 쉼터에서는 밤늦도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임을,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의 희망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영웅 양두심이었습니다. 제가 동네의 영웅으로 떠들썩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제 아들 내외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소식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아들 대우는 몇 달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이야기, 며느리 진아는 야심차게 시작한 쇼핑몰이 빚더미만 남기고 망했다는 이야기, 그들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려 독촉장이 붙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식당 뒷정리를 거의 마쳤을 무렵 아들 대우가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숭늉 한 그릇을 비우고 돌아간 아들의 뒷모습이 내내 눈에 밟혔어요. 그날 아들은 차마 돈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 돌아갔습니다. 그 죄송함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회한과 절망이 담겨 있는지 어미인 제가 모를 리 없었지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새벽장을 보고 돌아와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 평상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름 아닌 아들 대우였습니다. 밤새 이곳에 있었던 것인지 비싼 양복은 밤이슬에 젖어 축축했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였습니다. 제 발소리에 고개를 든 아들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낯빛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우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밤새 여기서 잔 거야? 엄마. 아들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일이라니? 여기서요. 엄마 식당에서요. 뭐든지 할게요. 청소든 설거지든 집 나르는 거든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평생을 반듯한 넥타이 부대의 일원으로 대기업의 과장님으로 살아온 아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녀석에게는 따뜻한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좋다. 그럼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라. 숙식은 제공해주마. 대신 월급은 없다. 네. 월급 대신 네가 흘린 땀만큼의 가치를 배우게 될 게다.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돌아가도 좋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뭐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아들 대우는 청춘 쉼터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처음 시킨 일은 식당 뒤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컴퓨터 자판이나 두드렸을 아들의 희고 고운 손이 역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제 지시를 따랐습니다. 아들이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번에는 며느리 진아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수소문 끝에 이곳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진아는 식당 앞에서 무거운 쌀자루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며 옮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이냐고. 진아는 대우에게 달려가 쌀자루를 빼앗으려 했지만 대우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 당신도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 일? 이게 일이야? 당신 자존심도 없어? 어떻게 엄마 밑에서 이런 막노동을 하고 있냐고. 당장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가. 싫어. 난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하거라. 저는 진아를 식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부려먹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네, 저요? 너도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라. 제 말에 진아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저기 부엌으로 들어가 보거라.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게다. 오늘부터 네가 할 일은 그 그릇들을 닦는 것이다. 뭐라고요? 진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던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자신이 허름한 식당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라니. 그녀의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싫으면 너도 돌아가면 된다. 나는 억지로 사람 붙잡는 취미는 없다. 저는 진아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제 일을 시작했어요. 진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천만 가지 생각이 오갔을 겁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같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곳에 남을 것인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진아는 말없이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싸아 하는 물소리와 함께 그녀의 설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항복 선언이자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 내외는 청춘 쉼터의 가장 고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대우는 매일 새벽 저와 함께 시장에 나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식당의 온갖 굳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하던 아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신성함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듯 했어요. 특히 식당에 오는 청춘들과 어울리면서 아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뜨거운 꿈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열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진아는 하루 종일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그릇 더미와 싸우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화려했던 과거, 실패해버린 현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녀가 닦는 것은 그저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 자신의 상처투성이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곱던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예쁘게 칠해져 있던 손톱은 다 벗겨져 흉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일부러 더 독하게 대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불호령을 내렸고 칭찬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두심 여사님,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냐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해질 시간이라는 것을요.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진아에게 식당 단골이었던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이모님, 이거 드세요. 여학생이 내민 것은 따뜻한 캔커피 하나였습니다. 매일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이모님 덕분에 저희가 늘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의 진심 어린 말에 진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하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어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받는 친절은 그녀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이었을 겁니다. 진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캔커피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진아는 산더미 같은 그릇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방 입구에서 한 청년이 밥그릇을 들고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모님, 혹시 밥 한 그릇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진아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남편 대우와 식당 앞에서 다툴 때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청년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진아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밥솥을 가리켰습니다. 밥은 저기 있으니까 직접 퍼다 먹어요. 청년은 고맙다며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밥솥에서 밥을 소복하게 퍼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려다 말고 진아를 보며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님, 사실은요, 오늘 이 밥 먹으면서 저희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밥이랑 맛이 똑같아서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엄마 밥 못 먹은 지 한참 됐는데 덕분에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청년은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밥 같아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질척거린다고 경멸했던 시어머니의 밥상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그리운 엄마의 밥상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던 그 모든 행위가 귀찮은 간섭이 아니라 애틋한 사랑이었음을 그녀는 너무나도 멀리 돌아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참회의 눈물이었으며 그리고 아주 조금은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주방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요. 며느리 진아가 주방 구석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낸 그날 이후 식당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설거지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는 도끼 서린 자존심 대신 깊은 상념에 잠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대우 역시 그런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묵묵히 자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감정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간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식당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마침 카운터 근처를 청소하고 있던 대우였습니다. 네, 청춘 쉼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대우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전화를 끊고는 저와 진아를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진아야, 큰일 났어. 민준이가 학교에서 놀다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대. 그 말에 저와 진아는 동시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제 손주 민준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는 앞치마를 벗어 던질 경황도 없이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진아는 창백한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공포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돈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커튼이 쳐진 침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는 제 손주 민준이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큰 부상은 아니고 놀이터에서 놀다 넘어져 머리가 조금 찢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진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진아는 잠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죄인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의사가 와서 입원 수속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무과에 다녀온 대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러냐? 수속은 다 밟았어? 엄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진아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저는 그런 진아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할 때가 아니다. 애부터 살리고 봐야지. 저는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카드를 내밀며 가장 좋은 1인실 특실로 병실을 옮겨달라고 말했어요. 또한 민준이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돈 걱정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써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원무과 직원을 뒤로하고 병실로 돌아오니 대우와 진아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저녁도 못 먹었지? 내가 죽이라도 좀 사올 테니 여기 가만히 있거라. 저는 병원 근처 죽 전문점에 들러 가장 비싸고 영양가 많은 전복죽을 3그릇 샀습니다. 그리고는 병실로 돌아와 넋을 놓고 앉아있는 진아에게 따뜻한 죽 1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먹고 기운 차려. 애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니? 너도 많이 놀랐을 텐데. 제 말에 진아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자신을 원망하고 질책할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너희가 돈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애를 어떻게 봤길래 이 모양으로 만드냐 같은 모진 말들을 쏟아낼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죽그릇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짜고 가장 서러운 죽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원망도 질책도 그 어떤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무언의 위로만이 조용한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며칠 뒤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우리 넷은 병원 로비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제게 작은 종이 한 장을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학교 국어 시간에 쓴 시라고 했어요. 할머니, 이거 숙제인데 할머니 생각하면서 썼어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손주 녀석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슈퍼맨. 우리 할머니는 슈퍼맨이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우리 할머니는 동네를 지키는 영웅이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 할머니는 슈퍼맨 옷을 벗고 나에게 달려왔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죽을 끓여주는 나만의 진짜 슈퍼맨. 나는 그런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시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대우와 진아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겠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청춘 쉼터가 아닌 아들 내외의 텅 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아는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진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지만 그녀는 남은 재료들을 걸어 모아 최선을 다해 요리를 했습니다. 한참 뒤 제 앞에 차려진 것은 모양새는 볼품없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과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네요. 맛은 없겠지만 많이 드세요. 진아는 제 앞에 숟가락을 놓아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그녀가 끓인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간도 제대로 맞지 않고 미역은 덜 불어 질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잘 먹었다. 아주 맛있구나. 제 말에 진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식탁에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대우는 그런 아내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가족의 마음에 아주 작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의 시 한 편과 며느리의 서툰 밥상. 그날 저녁의 일은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대우는 예전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식당의 허드렛 일을 찾아다녔고 손님들에게도 밝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진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방 구석에 숨어 설거지만 하는 대신 홀에 나와 테이블을 닦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며 식당의 일원으로서 녹아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안함이라는 이름의 빚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저 행동으로나마 자신들의 반성을 보여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침 청춘 쉼터를 후원하는 대기업에서 저희 재단의 활동을 담은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촬영팀이 식당을 찾아왔고 저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사님,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사님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존재는 무엇이었나요? PD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동네 분들, 그리고 멀리서 마음 보내주신 수많은 분들이 안 계셨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지금 저기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홀을 청소하고 있는 대우와 진아를 가리켰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에 두 사람은 당황한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 아이들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정 하나는 누구보다 깊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밖에서 큰 소리치며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저 아이들이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이지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가장 예쁜 며느리입니다. 제 인터뷰를 듣고 있던 진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촬영 중인 카메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아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제 허영심 때문에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어머니가 저희 인생에 질척거린다고 막말했던 거. 그게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 이 못난 며느리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아들 대우도 어느새 다가와
아내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엄마와 제 아내, 두 사람 모두를 아프게 했어요.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저는 모든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에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일어나거라. 다 지난 일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며 사는 거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고개 들 거라. 제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전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희에게 미안한 것이 많다. 나도 너희를 위한다는 핑계로 내 방식만 강요했는지도 모른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가치관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내 고집이 어쩌면 너희를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지. 나도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엄마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뜨거운 눈물로 씻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과 식당의 청춘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은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싶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보거라. 봉투 안에는 새로 지어질 건물의 설계도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청춘 쉼터 2호점이다. 네, 2호점이요? 그래. 우리 동네 말고도 세상에는 여전히 배고프고 힘든 청춘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강 건너편 대학가 근처에 2호점을 하나 더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더니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2호점의 운영은 너희 두 사람에게 맡길 생각이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저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그런 큰일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거라.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보라는 뜻이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단순히 돈이나 편안한 삶을 되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진아야, 너는 사람 보는 안목도 있고 공간을 꾸미는 감각도 있지 않니? 네 재능을 이제는 비싼 옷을 파는 데 쓰지 말고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데 써보거라. 그리고 대우 너는 회사에서 배운 경영 능력을 이제는 돈을 버는 데 쓰지 말고 이 재단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거라. 너희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을 게다. 제 진심 어린 제안에 두 사람은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벅찬 감동이 담긴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을 받으며 비로소